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볼게요. 책 제목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입니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 백상경제연구원에서 편찬을 했고 한빛비저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퇴근길 인문학 수업, 이 부제로는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 깊이 꾀하고 멀리 생각하라,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대담한 통찰,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책 읽기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기술과 행복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과 행복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디지털 기술이 펼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펼친 새로운 세계.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죠. 오늘날 우리 생활 방식은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재택근무를 하죠. 온라인 화상교육의 자리를 잡았죠. 무엇이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그냥 문 앞까지 배달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뭐 너무 이제 신기하지도 않을 정도로 일상화됐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일상이 가져다 주는 반작용도 많아요. 편리함 뒤에 숨은 암울함으로 우리는 또 불안에 떨죠.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 피싱이 판을 치고 이런 어두운 면도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세상의 두 얼굴인 편리함과 불안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 파고든 이런 디지털 세상이 갑자기 단절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펼쳐진 낯선 세상에 대한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과거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세상에 어떤 특성이 이토록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한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의 주된 속성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은요, 모든 것이 저렴해졌어요. 우리가 감각하는 이 온라인 세상의 출현은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즉 정보의 디지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디지털화란 이미지나 영상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진수 기호인 비트 단위로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즉 디지털 세상이란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비트의 세계인 것입니다. 비트에 실린 이 가벼운 정보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뉴스와 광고 등 각종 정보는 물론 우정, 사랑, 신뢰 등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아주 저렴하게 얻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것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정보의 검색과 복제, 전송, 추적, 검증 등에 들어가는 이 5가지 비용이 현실 세계보다 크게 저렴해졌어요. 이런 특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비즈니스 영역이 급전환을 맞이했어요. 그 중에서도 음악, 신문, 책, 영화, 광고, 교육, 통신,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가 가능한 이 정보제 산업은 그야말로 혁신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 단계를 정보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보혁명. 이 첫째, 인터넷은 정보 검색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어요. 예전에는 필요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사려면 상점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등 발품을 팔아야 했어요. 이렇게 수업도 마찬가지죠. 학기 말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막 이 도서관에 가서 자료 대출을 받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검색창에 뭐 몇 개의 단어만 넣으면은 해당 제품의 최저가 판매처를 순식간에 찾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유명 대학의 도서관 자료를 원문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검색 비용이 줄어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이렇게 가격을 쉽게 이렇게 비교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품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도 가져왔죠. 과거에는 가게마다 값이 다르고 막 부르는 게 값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검색이 쉬워진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싸졌죠. 이제 자, 이제 이 비용이 엄청나게 싸졌다는 거죠. 또 이제 뭐 구직자와 회사, 그 다음에 투자자와 기업가, 그 다음에 빈방과 여행자, 자선단체와 기부자 등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이제 이런 사이트도 셀 수 없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 개발자 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개자, 즉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플랫폼 비즈니스. 이 중개자, 상품 개발자 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개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디지털 세상에 대세가 된 것은 이 같은 검색 매칭 비용 절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 디지털 세상의 대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포털 사이트나, 그 다음에 옥션이나 아마존 같은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과 틴더 같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디지털 세계의 두 번째 특징은 한계 비용 제로 상태입니다. 한계 비용 제로선. 즉 한계 비용이란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의 증가분인데요.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도 양이 줄지 않고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화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과거 필름에 영화를 녹화하던 시대에는 여러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하려면 똑같은 필름을 극장 수만큼 복제를 해야 했어요. 이 복제본의 양과 노동력이 비례했고, 복제본의 양과 화질은 반비례했어요. 필름 하나를 더 만들려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했고, 복제본을 만들 때마다 원본 손상은 불가피했어요. 하지만 디지털 영화의 복제 비용은 제로 수준. 그 원본이 거의 손상되지를 않아요. 이런 디지털 영화의 특징은 영화 편당 가격을 매겨 팔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수천 편의 영화를 묶어서 월정액으로 공급하는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탄생을 예고를 했어요. 한편 이 한계 비용 제로인 이 디지털 세계는 디지털 상품의 제작자 혹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확산되던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디지털 세계는 이 책, 음악, 영화 등의 해적판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버젓이 활개치던 무법지대였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죠.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복제하던 국내에서 저작권 협회가 회원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후반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이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비용 역시 제로에 이제 가까워지는 중인데요. 이 정보의 운송비가 낮다는 것은 디지털 상품의 유통 비용이 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있죠. 즉 한국의 이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음원과 영상을 즐길 수가 있다는 뜻이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 역시 디지털 전송 비용이 저렴해진 덕분이죠. 디지털 상품의 이 검색, 복제, 전송 비용이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했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첫째, 누군가를 추적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둘째, 신뢰 등 무형의 가치를 검증하는 비용이 또 저렴해졌어요. 이 두 가지 효과는 경제 영역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크게 바꾸어 놓았어요. 우선 추적 비용의 절감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나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세상에서 움직인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보관된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이에요.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지우기도 어려워요. 이런 기록을 모아 볼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추적하는 일이 의외로 쉬워졌어요.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봤던 동영상 내용을 추적하고 분석해 취향 저격 콘텐츠를 추천해 사용자들이 더 많은 영상을 소비하게 만들죠.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이 개인 맞춤형 제품 광고로 마케팅을 전환하고 있죠. 특정인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취향을 먼저 알아채서 즉시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면 비용 대비 광고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신원이나 신뢰도, 평판 등을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한마디로 검증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죠. 현실 세계에서 특정 기업이나 품질에 대한 신뢰는 이름값, 즉 브랜드에서 이렇게 비롯했죠. 예컨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통칭하는 메이드 인 저펜은 오랜 기간 우수한 품질을 상징을 했죠. 반대로 이 중국산을 뜻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주 그 품질이 좋지 않는 그런 막 이름을 상징을 했어요. 이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결코 단기간에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신생업체 혹은 평판이 나쁜 브랜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온라인 장터에서는 현실 세계의 브랜드 평판이 주는 영향력이 아주 약해요.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자들이 올리는 별점 리뷰 있죠. 별점 리뷰는 언제든지 평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샤오미죠. 샤오미. 중국 전자제품 회사 샤오미가 만든 상품 중에는 가성비 높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적지 않아요. 이런 추세라면 초기에 얻은 별칭인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대륙의 실수는 이제 디지털 세계의 역사로 남을 듯하죠. 저렴한 이 검증 비용은 온라인 세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싹튼 원동력이기도 하죠. 우버, 공유 택시죠. 공유 택시, 우버나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등의 성공은 사실 이 같은 온라인 평판 시스템에 기대고 있습니다. 택시 무면허자의 차를 타고 숙박업소로
공인받지 않는 누군가의 집에 머무는 일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용자들의 좋은 평판이 쌓이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신뢰도 얻었어요. 수요가 늘어날수록 공급이 증가하는 경제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온라인 세상에서는 신뢰 추락도 순식간에 벌어지죠. 배달 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나쁜 별점을 연속으로 받는 별점 테러로 일이 줄어들어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기도 하죠. 유명 커뮤니티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들이 모이는 한 유명 카페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게시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억울하게 문매를 맞고 폐업을 결정한 뒤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이 실은 게시자의 실수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최근에 팬이라는 이름의 누리꾼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혹은 깊이 생각지 않고 쓴 글 한 줄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죠. 또 반대로는 이름을 알리는 경우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고, 이런 평판이 이 기업은 물론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이의 평가 따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면 상관없겠지만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한번 검색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오늘 디지털 세상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 초연결 시대, 이런 초연결 시대죠, 지금. 우리의 관계가 다 바뀌는 이 초연결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중학생 딸이,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웃고, 이제 초연결 시대에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신나게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된다. 잘 된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 잘 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초연결 시대,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초연결 시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 A씨는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중학생 딸이 내심 자랑스러우면서도 좀 걱정이 되었어요. 335 어울려 다니는 주변 아이들과 달리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혹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딸과 이렇게 조심스레 대화를 시작한 A씨는 곧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음을 깨달았어요. 딸의 취미는 영화 감상이었고 영화를 공통 분모 삼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야말로 하루 일과가 빡빡했어요. 학교 친구 중에는 자신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서 자주 어울리지 않는 것뿐이라는 딸의 말에 A씨는 자신의 학창시절과는 너무나 달라진 세태에 당혹감마저 들었어요. 디지털 경제의 키워드가 비용 절감이라면은 디지털 경제의 키워드가 비용 절감이라면은
온라인 세상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키워드가 비용 절감이라면은 디지털 경제의 키워드가 비용 절감이라면 온라인 세상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잖아요. 연결. 온라인 세상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 연결. 그리고 이 연결된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죠. 사람 간의 관계. 오프라인 시대의 인간관계는 면대면으로 형성되었죠. 면대면으로. 그리고 연결 수단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남은 이 거주 지역이나 대학, 회사 등 본인이 속한 준거 집단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주거지와 준거 집단을 넘어서는 만남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공간의 제약을 풀어놓았어요. 기술의 발전은 사람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했고 경계를 흐리게 했어요. 비대면으로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세상. 이게 온라인 세상이죠. 이 온라인 세상은 만남과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쓰고 있는 중이죠. 만남과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쓰고 있는 중이죠.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일상이 되면서 사귐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취미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엄마들은 이제 맘카페에서 또래 엄마를 사귀거나 육아 정보를 나누고 취업 준비생들은 커뮤니티에서 최신 취업 정보를 얻고 스터디 모임을 하죠.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익명 플랫폼도 유행하고 있죠. 이 단기 여행 동행자를 찾거나 같이 달리며 운동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목적 지향적 활동에는 통성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에요. 이 만남과 관계의 이 극적인 변화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현상이 온라인 이 데이팅의 유행이에요. 온라인 데이팅의 유행.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온라인 데이팅을 그저 가벼운 만남 정도로 치부하기 쉽지만 온라인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면서 부정적으로 보던 편견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죠. 이제 이런 일을 이 온라인 데이팅이 가벼운 만남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마이클 로젠펠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이성의 부부 및 커플의 약 40%가 온라인 또는 데이팅 앱으로 만남을 시작했다고. 친구나 가족의 소개, 같은 동네 혹은 학교 친구, 사내 커플 등 전통적인 연애 대상을 찾던 비중을 모조리 뛰어넘은 수치였어요. 1999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 2%에 그쳤던 온라인 만남이 10여 년 만에 짝을 고르는 최고의 방법이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온라인 세상은 인간관계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사회와 비즈니스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탄생한 각종 플랫폼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국경을 초월한 참여자로 변화시켰어요. 특히 아이디어가 확산하는 속도와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거대해서 가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제2의 간디로 불리는 인도의 사회운동가 아나 하자레가 2011년 진행한 캠페인은 온라인 참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죠. 원래 83세인 이 사회운동가는 당시 인도 엘리트 계층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단식 등 극단적인 투쟁을 거듭했는데, 이와 함께 색다른 방식의 반부패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자레는 인도 국민을 향해 반부패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문자 메시지 혹은 부재중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겨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하자레의 휴대전화에는 무려 3,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번호가 남겨졌어요. 이 덕분에 하자레는 정부로부터 반부정부패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치적 항복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대 중 하나로 기록되었어요. 초연결의 온라인 세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과 조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이탈리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주세페 피에로 그릴로의 오성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죠. 인기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시절 현직 정치인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한 베페 그릴로는 거리 공연과 블로그 등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어요. 그릴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탈리아 언론을 탄압하던 시절 유일하게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판해 유명세를 타며 시민의 지지를 받았어요. 또한 블로그를 자주 찾는 시민을 지역별로 나누어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후 그릴로는 온라인 모임 플랫폼인 밋업을 통해 2년 동안 전국 각지에 650여 개 모임을 조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어요. 베페 그릴로는 내친 김에 현실 정치까지 바꿔보자며 정당 이 오성운동을 창당했고 2013년 총선에 출마했어요. 오성운동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후보 선출부터 정책 입안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논의하고 표결에 결정을 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과 월 1,000유로의 기본 소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모든 청년에게는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등 빈부 격차를 줄이는 보편적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파란을 일으킨 오성운동은 수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이탈리아 제3당으로 급부상을 했어요. 당시 오성운동이 차지한 의석은 상하의원에서 각각 25%에 달했어요. 인터넷은 이 권력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어요. 새로운 권력은 개방적인 플랫폼에 다수가 모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힘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게 특징이죠. 히틀러와 같은 독재 체제나 대통령 중심제 같은 구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좌우되고 상명하달식이며 폐쇄적 성격을 지니는 것과는 정반대죠. 신권력은 물처럼 한데 모여 한 방향으로 물결을 만들며 흘러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누구도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권력의 부상으로 이 구권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어요. 충돌 과정에서 때로는 구권력이 우세를 점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불평등에 항의하며 2011년 뉴욕 월가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한 점령하라의 운동, 오큐파이 무브먼트의 경우 초기에 강력했던 힘에 비해 결말이 흐지부지해졌어요. 전문가들은 신권력의 특징인 분산된 파워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한 곳으로 힘이 집중되는 구권력과 달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나 힘이 참여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신권력 체제에서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적인 운영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충돌을 거듭하면서 승리는
신권력 편으로 기우는 모습이었어요.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불붙은 한국의 촛불은 정권에 큰 타격을 주는 정도에 그쳤지만 2016년 타오른 거대한 촛불은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말이죠. 정치는 물론 비즈니스에서도 주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SNS 등을 이용해 붐을 일으키는 등 신권력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권력의 충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어떤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 권력을 대표하던 거물 정치인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신권력의 모델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죠. 새로운 세계에서 승리하는 길은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뿐이라는 공식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도 몇 번씩 트윗을 하고 국내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누구보다도 발랄한 유튜버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죠. 신권력의 문제점도 이렇게 드러났어요. 신권력이 주류가 된 세상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죠. 재미없는 진실보다는 감정을 동요시킬 만한 흥미로운 거짓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탈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신권력이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결된 세상, 이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이 주인이 되죠. 당연히 이 주인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새로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물결치는 거대한 흐름에 속절없이 휩쓸리기보다 잠깐 멈춰서서 흐름의 이유와 시작과 과정 그리고 전망을 담은 방향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나게 한번 박수 치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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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축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좋아요에 휘둘리는 리얼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에 휘둘리는 리얼 라이프. 사람들은 늘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인간관계의 기본이 소통과 상호작용인 만큼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모임을 만들고 협력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여하는 것조차도 함께 하기를 꿈꾸는 본능의 연장선 위에 있죠. 사람들은 때로 위험을 무릅쓰며 도전하고 손해보는 일에도 깊이 관여한 함께 하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세상을 바꿨어요. 하지만 온라인 세상이 열리기 전까지는 개인이 참여할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았어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귀기 전에는 누구와 뜻이 맞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어요.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도 때로 그들은 너무 먼 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온라인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도록 한 도구가 바로 SNS예요. SNS.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빛과 그늘이 있죠. 기술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늘이 이렇게 짙어지죠.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아주 유익한 도구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말하자면 참여하고 연결될수록 이 나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나를 잃어가는 사람. SNS와 친숙한 청소년들은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고 카메라 앞에서조차 자유분방하죠. 과제를 할 때면 단톡방으로 능숙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완성된 결과물은 대중에 공개해 피드백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도 때로는 온라인 세상의 거대한 소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세상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인간의 본능이죠. SNS 세상 속 이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는 이 같은 인간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며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조차 이 좋아요 수에 휘둘리기 시작한 것이죠. SNS에 올릴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대표적인 예죠. 세간의 주목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인생샷을 이게 건지기 위해 출입 금지 편말을 무시한 채 위험 지역에 들어가죠. 이렇게 유명인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정보를 만드는 행위도 비슷한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소위 인플루엔서의 말 한마디로 상품 매진 사례가 잇따르며 극단적인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인플루엔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지난 2019년도에는 무려 5편의 1000만 영화가 탄생한 반면 이렇게 극한 직업, 어벤져스, 알라딘, 기생충, 겨울왕국 2 이런 거 있죠. 관객수 500만에서 800만 명 사이에 흥행을 기록한 중박 영화는 거의 없어서 흥행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추세죠. 영화를 예매하기 전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극장 사업자들 역시 시사회가 끝난 뒤 SNS에서 핵 노잼, 정말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영화에는 영화관을 적게 배분하는 경향이 부쩍 늘었죠.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이 인기를 끌며 보기 좋은 것, 외형적인 것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됐죠. 예쁘고 독특한 사진을 올려 좋아요를 받고자 하는 2030 세대의 욕망이 본질을 벗어나기도 하는 거죠. 맛보다는 분위기를 더 따지는 레스토랑과 커피숍, 제품의 질보다는 포장과 마케팅이 중시된 세상을 불러온 것이죠.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껍데기가 본질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보면 마냥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삶의 모든 영역을 보기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세상은 분명 이 끔찍한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SNS에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짜 뉴스 역시 SNS 플랫폼의 출현, 또 좋아요에 휘둘리는 세계와 관련이 깊어요. 가짜와 거짓말은 인류 역사에서 늘 존재해 왔지만 가짜가 이토록 영향력을 발휘한 적은 찾아보기 어렵죠. 이는 SNS 속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기 때문이죠.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콘텐츠를 더 알리려면 감정선을 건드려야 합니다. 이때 굳이 감정의 옳고 그름 혹은 긍정과 부정 같은 가치관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되죠. 심지어 사실 여부의 중요성도 떨어지죠. SNS는 옳고 그름을 거르는 기능이 없고 단지 클릭수와 좋아요, 공유 등의 참여율만 계산하기 때문이죠. 가짜 정보라도 좋으니 최대한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아 최대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SNS에서 성공한 콘텐츠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율이 높은 콘텐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사람에게 추천되고 배포되기 때문이죠. 이 콘텐츠의 조회수와 시청 시간에 따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버의 등장은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최근의 세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죠. 동영상 콘텐츠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짜 뉴스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아주 높은 성공적인 아이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서도 가짜 뉴스는 사업을 번창시키는 유익한 요소죠. 플랫폼이 확장하려면 많이 읽히고 많이 공유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클릭하는 횟수가 같은 비중인 만큼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끼어들 여지가 없죠.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최근까지도 진짜 뉴스 옆에 가짜 뉴스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계정을 신고해도 계정 삭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최근 들어 이 SNS 기업들은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진짜 뉴스를 별도 분류해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상에서 가짜 뉴스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죠. 가짜 뉴스에 뒤따르는 수십억 건의 클릭과 수익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점도 있죠. 국내 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죠. 뉴스 콘텐츠에 달리는 악성 댓글로 인해 이렇게 참 심각한 사회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 자극적인 연예 뉴스가 가져다주는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최근 연예 뉴스 일부의 댓글창을 닫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포털 업체들은 자신들은 그저 플랫폼일 뿐 언론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뉴스의 주인이 여부 가리기는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포털 등 검색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이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여론이 이러하다면 포털사는 이미 국내 최대의 언론사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죠. 온라인 세상에서 가짜 뉴스가 사라지려면 포털사가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편집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털사의 사실 확인에 노력을 기울이고 언론 윤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되죠. SNS의 등장은 사람 간의 연결을 확장해 서로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했어요.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고 말을 걸어 사귀고 놀이를 하며 이런 과정이 SNS 세상에서는 매우 빠르고 간단하죠. 과거에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한 명씩 얼굴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던 노력은 이제 메신저 단톡방을 열고 한 줄의 자기소개를 남기는 수고 정도로 대체되었죠. 너와 친해지고 싶다는 말은 그저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바뀌었고, 뜻 맞는 친구를 찾기 위해 여러 모임을 기웃거리던 노력은 페이스북 통계가 추천해주는 친구 찾기가 이렇게 연결해주죠. 이렇게 간단히 맺어진 관계가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클릭 한 번으로 맺은 친구 관계는 차단 버튼 한 번으로 쉽게 또 끊어버릴 수도 있죠. 디지털 사상가인 니콜라스 칸은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적 애착 관계는 쉽게 맺어지는 만큼 쉽게 깨지는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통찰을 했죠. 약한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불안에 떨죠. 그리고 이 같은 불안감은 스마트폰 중독이나 포모 증후군, 고립공포감, fear of missing out, 고립공포감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포모 증후군이란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죠. 특히 SNS에서 자신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SNS에 더욱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뜻하죠. 포모 증후군의 치료법은 역설적이게도 인터넷 혹은 SNS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맺어진 관계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고립 공포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온라인 세상에 의존하는 일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 세상에서 맺어진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의 친구들이죠.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한바탕 어울린다면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 오프라인 세상 상태에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퇴근길 인문학 수업을 이렇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깊이 꾀하고 멀리 생각하고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대담한 통찰, 이런 디지털 세상, 이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신나게 웃으면서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한번 웃겠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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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세상,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